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회사가 직장 폐쇄를 한 기간에 노동자들이 쟁의 행위에 참여했다면 그 기간을 출근일로 봐야 할까요? 대법원은 직장 폐쇄의 적법성과 상관없이 쟁의 행위가 위법이라면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2011년 유성기업의 노조 파괴 사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은 곧바로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창조 컨설팅 자문에 따라 제2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 탄압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연월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직장 폐쇄 기간을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의 기준인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 반영할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직장 폐쇄는 사측의 쟁의 행위인 만큼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석한 경우에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직장 폐쇄 시 위법한 쟁의 행위에 참가한 기간은 노동자의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인 만큼 소정근로 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아산공장과 영동공장의 위법한 직장 폐쇄 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다만 이처럼 위법한 직장 폐쇄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쟁의 행위에 나설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아울러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은 연차 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연간 소정근로 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노조 전임자는 노동자 신분은 유지하지만 휴직 상태로 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7월 시행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간호사의 태움 문화가 여전히 법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기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괴롭힌다는 말에서 비롯된 간호사의 태움 문화. 양지도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갑질 사건과 함께 이딴 간호사들의 자살 사건은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신설하게 된 이유입니다. 오는 7월 16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매뉴얼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 태움 문화는 여전히 법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업무상 적정 범위입니다. 태움의 경우 모두 업무와 연결돼 있어 업무상 적정 범위라는 기준으로는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사실 간호사들의 태움은 업무상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고, 폭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쨌든 태움이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건가? 간호사 업무는 생명과 직결돼 강도 높은 교육이 어느 정도 묵인돼 온 게 사실. 간호사 태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선 업무상 적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규 간호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이 위축되면서 외국인 인력도 채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올해 1분기 외국인 노동자를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외국 인력 고용 동향을 설문한 결과 응답기업 34%는 인건비 부담을 미신청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또 경기 부진과 경영 악화라는 답이 31%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지난해 음식점 매출 수준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4.0으로 재작년보다 3.3% 하락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큰 낙폭입니다. 지난해 지수를 기준으로 전체 음식점 매출 수준을 가늠해보면 13년 전인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2009년보다도 좋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년째 2% 아래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아주 양호한데 뭐 하나 사 먹으려 해도 장을 봐도 다 오른 것뿐이죠. 체감 물가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따져보니 핵심 원인은 먹거리 가격이었습니다. 이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1kg 설탕 한 봉지에 1,500원. 유기농 설탕은 3,500원. 1년 만에 10% 넘게 오른 겁니다. 된장과 콜라, 어묵 등도 10% 가까이 뛰었고 생수와 우유, 즉석밥도 5% 넘게 올랐습니다. 구워 먹을 고기, 그다음에 주류, 그다음에 냉동 제품 같은 거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은 안 느꼈는데 생각보다 여행 경비에서 많이 지출이 돼서.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5%. 6년째 1%대였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낮은 물가 상승률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밥상 물가입니다. 전에 여기 식빵이 많았어요. 1,200원짜리가. 그랬는데 그것도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야금야금 2,000원짜리 2,500원 뭐 이렇게 오른 것 같아요.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조금씩 올랐다는 거를. 지난해 4분기 식품 물가 상승률은 5.1%.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회원국 중 터키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여름 폭염으로 빵과 곡물, 과일값이 오른 데 이어 최근에는 우유값 인상에 커피, 아이스크림 값까지 들썩이는 상황. 요즘에 이제 특히 식탁 물가 자체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생활에 가장 밀접한 이런 품목들이 오르면은 생활 물가 지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오른다. 올해도 1%대 물가 상승률이 예상되지만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체감 물가는 또 고공행진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이진우입니다. 가계빚 증가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규모가 1,534조 원에 달합니다. 소득 분배도 통계 집계 이래 최악의 수준인데요. 이처럼 경기와 분배 사정이 나쁘다 보니 가게들이 들었던 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사들의 영업 실적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들의 당기순이익은 7조 2,742억 원. 한 해 전보다 5,800억 원 줄었습니다. 재작년보다 영업적자가 크게 늘어난 탓인데 손보사는 자동차 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80%나 증가했고 생보사도 9.6% 더 악화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황해 가게들이 보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이익을 내는 게 보험사들의 영업 방식인데 그 영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난해 생보사들의 저축성 보험료는 5조 2천억 원 넘게 줄었습니다. 해지도 늘어 지난해 생보사의 해지 환급금과 효력상실 환급금은 11월까지만 25조 2천억 원을 넘어 12월까지 합하면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보장성 보험도 2015년부터 해약 환급금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가계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과 비슷한 추세를 보입니다. 빚 갚느라 보험부터 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게는 그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보험 계약을 해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험사들의 수익 악화와 함께 가게의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산재 신청이 전년보다 22% 증가한 13만 8천여 건으로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부터 사업주 확인제가 폐지돼 노동자가 사업주 눈치를 보지 않고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률도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난해 63%를 기록해 전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은행에 수출 계약만 들고 가도 바로 현금을 줄 수 있는 보증 프로그램을 1조 원 정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장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발표할 수출 활력 재고 대책에 수출 단계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 8개를 확대, 신설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라며 정부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에 대해 격차를 유지하도록 대규모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누구보다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있죠. 바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바라는 현대아산과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기업들인데요. 이번 회담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열려라! 열려라! 북미 정상회담의 양배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우리 기업 중 하나는 현대아산입니다. 배국환 사장은 최근 금강산에서 열린 현대아산 창사 20주년 행사에 참석한 뒤 귀환하고 나서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금강산 재개 여부는 정상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본다며 북측이나 저희 모두 기대가 크다고 말한 겁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회담이 잘 되길 바란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을 정도로 말을 아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 역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대 크죠. 그리고 작년 4.27, 6.12 하여튼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1년여 동안 개성공단이 재개될 것이라는 희망을 쭉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 비핵화의 진전도에 따라서 하여튼 개성공단 금강산이 이제 지난 3년간 신청한 7차례의 방북이 모두 불발됐는데 이번 회담의 기대감과 함께 불안감도 내비친 겁니다. 국내외 경영인과 투자자들도 이번 회담에 주목하기는 마찬가지.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우리 기업 일부가 대북 사업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것으로 한다며 회담 결과가 좋으면 우리 정부가 기업인의 방북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눈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성유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19에서 세계 스마트폰 업체들의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고성능을 갖춘 중저가 폰인데요. 첨단 기능을 갖춘 전략폰이 너무 비싸다 보니 일종의 대용품인데 중국 업체들은 5G 폰을 삼성의 반값에 내놨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접었다 펴고 뗐다 붙이는 등 최고의 기술을 뽐내는 MWC 2019. 어느새 최신 스마트폰 값이 200만 원을 훌쩍 넘게 되자 제조사들은 고성능 중저가의 가성비 높은 모델도 대거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의 저가 버전인 에센셜을 내놨고 50만 원대 이하의 알파 시리즈 2종도 같이 선보였습니다. LG전자도 40만 원대 이하의 중저가 모델 3종을 한꺼번에 공개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예전만 못한데 첨단 기능을 갖춘 전략폰만으로는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고가 전략을 내세웠던 애플과 삼성은 출하량이 줄어든 반면 가성비를 내세운 중국 화웨이와 샤오미는 30%가량 늘었습니다. 가격 대비 양호한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로 대륙의 실수란 말까지 들은 샤오미는 또 한 번 높은 가성비 제품을 내놨습니다. 삼성의 반값인 5세대 이동통신 전용 스마트폰입니다. Starting 599 euros. So we think this is one of the most competitive prices for a 5G smartphone today. 신기술을 자랑하는 고가의 프리미엄 폰과 가성비로 무장한 중저가 폰 사이에서 세계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용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최근 대법원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얼마 전 판결이 나왔던 가동연한에 대한 기준이었죠. 가동연한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먼저 짚고 가주시죠.
네, 가동 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소득이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소득기한이나 소득연한으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이 가동연한에 대한 기준이 다 직군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처럼 법정 정년이 정해져 있거나 취업규칙으로 정년이 정해진 회사원의 경우 가동연한은 정해진 정년에 이를 때까지로 판단하는데요. 이 밖에도 프로야구 선수는 40세, 소설가, 의사, 한의사는 65세, 변호사, 법무사, 목사의 경우 70세까지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동연한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네, 직종별로 가동연한이 다른 이유는 가동연한의 개시 연령과 종료 연령이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지 않고 대부분 판례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동연한의 경우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가리키는데 최근 대법원이 이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린 겁니다. 지금까지 가동연한은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 상향 조정이 되며 30년 만에 기준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법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소득이 종료되는 기준 시점으로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일실 수익, 그러니까 사고 등으로 인해 사고 시점부터 기존에 하던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얻을 수 없게 된 이익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일실 수익은 가동연한이 길어질수록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수영장에서 목숨을 잃은 한 4살 남자아이의 안타까운 사고에서 비롯됐는데요. 사망 아동의 부모는 수영장을 상대로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선 기존 판례에 따라 사망 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부터 육체노동에 종사해서 벌었을 수익을 2억 8,338만 원으로 인정한 뒤 수영장 업체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1억 7,41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금액이 나온 이유는 사망 아동의 가동연한도 60세로 보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원심 판결을 깨고 노동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해서 손해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거죠. 네, 이례적인 판결이었네요. 원심을 깨고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올린 이유가 뭐였나요? 네, 재판부는 육체노동의 경험칙상 이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호한 견해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서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만 65세까지도 육체노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또 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기존 가동연한의 기초가 되었던 재반 사정들이 변한 것 등을 가동연한을 늘리는 근거로 제시하며 가동연한을 상향 조정한 거죠. 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노동계에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이 65세로 늘어나면 다른 직군의 가동연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비단 노동계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각종 복지 혜택이나 연금 같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에 대한 이의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판례에 대해 보험업계도 주목했는데요. 보험업계는 보상의 기준을 만 60세로 보고 있는데 가동연한이 늘면 이와 함께 보상 금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상액이 늘면 보험료가 올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연쇄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1989년 이전까지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55세였는데요. 1960년엔 우리 국민의 평균 수명이 남성은 54.92세, 여성은 60.99세에 불과하고 육체노동을 하는 기능직 공무원들의 정년이 만 55세로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민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는데요. 1989년엔 한 택시기사의 사망 사건에서 가동연한에 대한 판결이 60세로 늘어나면서 기능직 공무원들의 법정 정년도 60세로 바뀌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에 대한 결론만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숙제를 안겼습니다. 초고령화를 앞두고 있는 시대인 만큼 규범도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욱 변화할 사안들에 대한 사회적 구성원들의 원만한 합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